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 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크레인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9월 18일 아침 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제목 소개하겠습니다. 예. 세월호 성금 냈는데 날 때린 그들이 유족이라니, 이 쿼터가 달린 겁니다. 폭행당한 대리기사. 예. 쿼터가 달린 건데요. 목 조르고 옆구리 때리고 노란 리본 단 사람이 차근차근 나를 밟았다. 경찰 불렀다고 하자 유족 측 인사,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천막, 청와대 옆에까지. 일베 회원 폭행 혐의의 세월호 유족 입건. 다시 그 이야기입니다. 유가족이 권력화됐다. 이들은 같은 서민을 때린다. 이들을 어찌 순수한 유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신문, 바로 조선일보의 12면 기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 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유족들,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예, 한겨레 구면에 사건의 일부 내용이 실렸습니다. 경찰과 유가족의 말을 들어보면 김병권 유가족 대책위원장 등은 사건 당일 밤, 그러니까 그젯밤이죠. 예.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횟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요.
자리가 끝나기 전에 유가족들이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 이모 씨가 식당에 도착한 뒤에도 식사 자리가 길어져서 대기하게 되면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현장을 지나던 김모 씨와 함께 유가족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가족이 이 대리기사, 기다리던 대리기사,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대리기사, 예. 대리기사와 유가족과 이 대리기사의 싸움이 붙었을 때 옆에서 말리던 시민 김모 씨, 이 두 사람을 유가족이 때렸다는 겁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 대리기사와 지나다 말리던 시민, 각각 김 씨와 이 씨인데요. 일방적으로 유가족에게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 측은 쌍방폭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김병권 위원장은 폭행을 당해서 한쪽 팔에 기부스를 했고 수석부 위원장은 치아 6개가 부러져서 입원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상 아닌가요? 유족 주장이 맞다면 유족은 거의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꼴입니다. 서울신문 구면을 보니까 이 대리기사와 말리던 시민, 유가족에게 폭행당했다는 이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가족이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당시 현장에 있던 김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등을 돌린 채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느 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보지 못했다. 처음에 대리기사가 지금 안산까지는 못 간다고 항의하기에 그래서 김현 의원이 자신의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지요. 그러더니 명함을 그 행인에게 건네면서 이걸 인터넷에 올려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이모 씨가 대리기사가 내가 굽신굽신해야 하느냐 라면서 반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와서 고객이 말이 길어져 가지고 어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승강이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건데 말이죠.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 현장에 그 CCTV 화면이 있던데요. 예. 또 이 연루된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또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민하고 대리기사는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별로 많이 다치지 않고 이 유족들은 치아가 6개 부러지고 팔에 기부스를 했고 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예. 경찰이 전말을 수사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볼 뿐입니다. 자,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사건의 그 전말과는 무관하게 9명 그 임원진들 예.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예. 가족들이 모여서 총회 열어서 다시 집행부를 구성한다고 하죠. 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3면입니다. 조선일보 9월 10일치 신문사설 제목이 이랬습니다. 세월호의 진저리 치고. 이 사설은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 지경이다 라고 썼는데요. 또 지난 9월 10일자에서 그 유명한 김창균 부국장의 칼럼을 실었군요. 예. 대통령의 7시간 겨냥한 특별법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야권이 세월호의 진실을 부르짖는 진짜 속내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청와대 쪽으로 돌려서 박 대통령을 흔들고 싶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앙일보의 대통령 편들기는 좀 더 대담합니다. 이철호 논설위원, 이 사람 대통령의 7시간은 대통령의 2시간여로 수정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낮 2시 반쯤 대형 참사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처음 인지했으니 2시간여로 좁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낮 2시 반까지 전원 구조로 알고 있었다는 게 그 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대통령에게 힘이 돼줬을 그런 주장입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난 16일 세월호를 아예 깡그리
이 마패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월호라는 마패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어느 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마패를 흔들고 규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집단으로 세월호 유족을 이렇게 매도했던 것이죠. 자, 이런 사설 칼럼만 보면은 대통령이 세월호 정면 돌파를 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세월호 유족을 불순한 유족으로 몰아세운 조선일보 한 면을 통 털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앞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기사 말입니다. 예. 일면에도 기사를 실었더군요. 네, 관련해서 뭐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 전원이 사퇴했다는 기사는 일면에 실렸던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도 일면에 실었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오면 유민 아빠 김영호 씨 인터뷰 내용입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국가위원회 상임위원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과거 특검법의 특별검사 자격 요건과 같다. 특별법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특검법도 삼권 분립 위배 아닌가? 상당히 논리 정연한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 세력이 특별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유가족들 위하는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요. 예. 대통령의 강경 발언 그 이유가 뭐라고 보나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김영호 씨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9월 2일 3차 면담에서 여당과 청와대를 수사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결국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방어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호소했던 것을 후회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유가족도 국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한마디에 세월호 지우기 본격화 이런 제목입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시위 장소를 옮길 것을 수차례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1인 시위 전국 각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딴 데로 옮겨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업에 나설 수 없도록 제동을 걸고 그 노란 리본조차 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제 조상훈 국장 말씀대로 감정 통제까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유가족들의 대통령 면담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세월호 지우기는 추석 연휴부터 조짐이 보였죠. 청주 춘천시가 세월호 현수막을 주민 요구가 있었다면서 철거했다가 논란을 빚었고요. 이에 대해서 김옥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한 것과 같으므로 세월호 유족들과 사회단체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양자택일만 남은 그런 상황이다 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여건이 된다면 유엔에다 이 문제를 호소하는 방안도 예.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나라 망신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외교 관계 운운하면서 예. 국격 운운하면서 방어막을 치겠죠. 예. 경향신문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세 훈선거법 무죄 결국 검찰이 항소시한 하루 전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포기를 안 한 것을 갸륵하게 여겨야 할까요? 어제 6시간 동안이나 회의를 했다는데 네. 예. 어쨌든 검사들끼리는 좀 경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들으실 뉴스의 재구성에서 그동안 즉각 항소로 대응했던 검찰의 과거를 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쟁점, 법원이 무죄 판결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항소할 것이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보통의 검찰 공소심이라면은 무죄 판결의 이유와 항소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주로 논의하는데, 근데 현재 공안부에서는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의 판단일 뿐이라는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항소는 어떤 원세훈 유죄 도출을 위한 항소일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항소는 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검찰 역사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가 이렇게 주목받은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자,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힌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검찰은 어느 때보다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결국 여론의 비판에 떠밀린 어쩔 수 없는 항소 결정 아니겠느냐,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지로 어떻게 임하느냐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마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난 15일 그 시점은 박영선 위원장이 나 탈당할 수도 있다. 아니, 탈당해야겠다. 날 싫어하는데,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당에 남아있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던 그런 시점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박영선 위원장이 돌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 4일 동안 탈당 의사를 밝히고 집거하면서도 이를 번복하기 위해 측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한 지도부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즉시 사퇴, 원내대표직 당분간 유지라는 수수반을 놓고 의원 전체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박영선 위원장 본인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탈당설이 정점을 찌르던 지난 15일 오후 박영선 위원장은 이때부터 당으로 복귀할 방안을 논의하면서 측근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자신이 원내대표로 복귀할 경우 언제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언론과 이 당의 주요 국회의원들한테는 탈당 큰 소리 치고 뒤에서는 복귀할 명분을 쌓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날치기, 폭력 막자며 도입할 땐 언제고. 국회 선진화법 얘기입니다. 국회 폭력과 법안 날치기 통과 등을 막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2012년에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안을 자동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진화법 개정은 현행 선진화법 때문에라도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선진화법 때문에 할 일도 못한다, 새누리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 공전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여론 지지를 끌어내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이냐. 새누리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의 말에서 나옵니다. 예. 헌법 소원을 검토하다가 이거 어렵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튼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차피 권한쟁의 심판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 야당이 합의해줄 가능성이 낮으니까 헌재 가서 호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호소하더라도 답은 안 나온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바꿔야 한다 라면서 헌재에다 호소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역시 언론 플레이다. 여론전이다. 여론전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만들자고 한 법 아니에요. 나 참. 자기들이 만들자고 하는 법 갖고 그 법이 잘못됐다, 위헌성이 있다. 정말 참. 하여튼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거는 새누리당에서는 그건 일도 아니죠. 조선일보 5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라고 불리죠. 예. 여기 사장에 친박계 곽성문 전 의원이 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MBC 기자 출신 아닙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그 대구 상공회의소 관계자에게 맥주병을 던져가지고 부상을 입히는 그런 물의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니까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다음 탈당했었던 인물입니다. 예. 그때는 또 진실을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예. 자, 일단 코바코는 아시겠습니다만 공기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낙하산을 근절하겠다. 공공기관장들, 사실상 자신이 인사권을 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낙하산 스스로 하지 않겠다. 이래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절반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셈이네요. 낙하산은 없다. 이 말은 대체 왜 한 걸까요? 그게 말 그대로 낙하산을 타고 공공기관 사옥에 착륙하는 그런 사장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었는지. 차 타고 온다. 차 타고. 예. 코바코가 코바코로 들린다. 코바코. 예. 예. 가운데 자가 박자로 예. 들리는데요. 예. 예. 경향신문 1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얘기인데요. 앞으로 낸 만큼 받도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에 비해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밑그림이 있게 나왔는데 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납부하는 부담액을 50%가량 올리고 수령액은 삭감해서 낸 만큼만 받도록 하는 이런 고강도 개혁 방안입니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예. 개혁 방안에는 정부의 재정 수요 대책이 담기지 않은 데다가 공무원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공무원 노조는 현행 공무원 연금보다 후퇴하는 그런 어떠한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사 있네요. 조선일보 14면입니다. 서울대 신입생은 갈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만 졸업생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공개한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입생 888명 가운데 자신이 진보적이거나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16개 단과대 가운데 법과대학 졸업생이 가장 자존감이 낮고 비관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법대 출신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가장 자존감이 낮고 비관적 성향이 짙다. 놀랍습니다. 법대 졸업생들은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측정되는 자아 존중과 미래에 대한 낙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게요. 자존감이 부족하면은 권위주의, 엘리트 의식으로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설문에 응답한 법대 졸업생들은 사법시험이나 이 로스쿨 졸업 후에 어떤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나 보죠? 글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국민일보 1면 보겠습니다. 서울대 소식인데요. 서울대가 법인화 전환 이후에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장학사업 등을 위한 발전기금과 기타 간접비를 끌어다가 짜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재정 기반 구축 때문 아닙니까? 국립대였다가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은 서울대 더 탄탄한 재정 구조 위에 설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사실 법인화한 건데. 예. 자, 지금 그런데 446억에 해당하는 타회계 전입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적자 예산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해서 이런 타회계 전입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돈 벌었어요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것. 예.
학내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가 올해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전용한 타회계 전입금이 한 446억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대학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학점 초민감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학점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수에게 항의했다가 교수가 격분해서 심한 말을 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저 대학 강의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성적 매기고 난 다음에 항의하는 전화 때문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사분들은 그 지각을 한다든지 결석을 한다든지 리포트를 안 낸다든지 뭐 명백하게 감점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일이 체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평가 때문입니다. A 플러스는 몇 명까지, A는 몇 명까지, B는 몇 명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 매기는 것이 진짜 큰 일입니다. 이 학점 때문에 사실 이거 때려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교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고민도 크죠. 만약에 한 학기 한 과목 학점이 안 좋으면은 취업문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캠퍼스가 삭막해졌습니다. 네. 예. 취업하는데 대학 학점을 왜 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사장 재임 시절 회사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현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익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노현 교육감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일보 김호준 총수가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각종 사건에서 무죄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 여부를 밝혔던 검찰은 이번에는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소한 사건,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난 사건, 과거 같으면 즉각 항소 운운할 텐데 이번엔 항소 기한 만료 시점까지 두통 호소. 어떤 사건일까? 검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를 결정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이번처럼 관심이 큰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놓고 며칠씩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이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사 의지나 아니면 공소유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유죄를 다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이분이 결론 내린 사건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